서른이 넘어서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면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짐 아닌가요? 소개팅 자리에서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욕당한 이지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그날 밤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그녀는 자신을 투자 관련 일을 한다고 소개한 평범한 남자 강태준을 만난다. 심한 난기류 속에서 우연히 그의 손을 잡은 두 사람은 예상외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지아는 방금 겪은 최악의 소개팅까지 털어놓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수백억 원 규모의 호텔 프로젝트 발표장에 들어선 지아는 전날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진짜 이름 앞에서 얼어붙는다. 서른이 넘어서 집도 없고 차도 없으면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 짐 아닌가요? 박승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모욕적으로 들렸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유리창 너머로 퇴근 시간에 불빛이 번지고 있었고 이지아는 앞에 놓인 미지근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만난 지 40분도 되지 않은 남자는 조금 전부터 그녀의 직업이나 취미보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부모의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동차는 무슨 종류인지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지안이 회사 근처에 보증부 월세로 살아요. 차는 필요할 때만 빌리고요. 라고 대답했을 때만 해도 승호는 억지 미소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몇 년째 저축 대부분을 상환에 쓰고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눈빛은 명백히 식었다. 그럼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겠네요 라는 질문에 지아는 잠깐 침묵했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제 생활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승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코웃음을 쳤다. 생활만 책임져서 결혼이 됩니까? 결혼은 현실이에요. 지안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저도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사람이 32의 집도 없어요. 집이 없으면 비현실적인 사람인가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어른 같은 잔국만도를 저는 결혼 상대를 찾으러 나온 거지 누군가의 가정 형편까지 책임지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제야 지아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잔잔하게 되물었다. 제가 언제 박승호 씨에게 제 어머니 병원비를 책임져 달라고 했죠. 승호의 입술이 잠시 굳었지만 곧 얄팍한 미소가 돌아왔다. 지금은 안 그래도 결혼하면 결국 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럼 박승호 씨는 사람을 만나러 나온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러 나오셨네요.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것뿐이니까. 지아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따뜻함이 전혀 없는 웃음이었다. 맞아요. 조건이 아주 안 맞네요. 저는 사람을 숫자로 매기는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승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마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세우려는 듯 손목을 들어 값비싸 보이는 시계를 확인한 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동차 키를 일부러 한 번 굴렸다. 검은색 수입 세단의 로고가 지안 쪽을 향했다. 저는 적어도 제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솔직히 이 대리님이 소개할 때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만 괜찮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아는 그가 자신의 직급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다. 저 대리 아니고 팀장입니다. 뭐 직급 하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저한텐 중요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얻은 거니까요. 승호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래서 더 답답하네요. 그 나이에 팀장까지 했는데 가진 게 이 정도라니 돈 관리도 별로인 것 같고 그 말이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긁었다. 지안의 머릿속에 병원 복도와 카드 명세서, 새벽마다 숨이 차 잠에서 깨던 어머니의 얼굴이 빠르게 스쳤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모은 돈은 수술비로 들어갔고 첫 승진 때 받은 성과급은 재활 치료비가 됐다.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가끔은 세상이 그것을 사랑이나 책임이 아니라 대신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계산 따로 부탁드릴게요. 승우가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제가 사려고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마신 커피값까지 미래의 결혼 비용으로 계산될까 봐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지한 씨, 너무 예민한 거 아닙니까?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아니요. 오히려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 얻었습니다. 무슨 정보요? 다음부터 소개팅할 때는 상대가 무슨 차를 타는지보다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거요. 그녀는 허리를 가볍게 숙였다. 남은 저녁 즐겁게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분에게는 자산 현황부터 묻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무례하게 들립니다. 지안이 돌아서자 승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자존심은 세네요.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호텔 회전문을 빠져나온 뒤에야 꽉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괜찮아. 하나도 안 열받아. 택시 뒷좌석에 앉은 지아는 휴대전화 너머 동료 최미라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음 높았다. 미라는 바로 알아챘다. 그 말투가 제일 열받았을 때 나오는 말투인데 지아는 창밖을 보며 짧게 웃었다. 그냥 신기해서 그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집 있냐 차 있냐 부모님 재산 있냐 묻는 게 요즘 소개팅 기본 절차야. 승호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 소개해준 사람이 멀쩡하다고 했는데 멀쩡했어. 아주 반듯하고 비싼 시계도 찾고 차 키도 잘 보이는 곳에 놨더라. 미쳤네. 내가 소개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 네가 왜 미안해. 오히려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덕분에 공항도 여유 있게 가겠네. 지아는 그렇게 말하며 무릎 위에 노트북 가방을 꼭 붙잡았다. 다음날 오전 제주에서 진행되는 성진그룹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그녀에게 소개팅 따위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고 지안이 이끄는 디자인팀이 반년 가까이 준비한 제안이었다. 중견 인테리어 회사인 다운스페이스가 대기업 성진의 핵심 프로젝트를 따낸다면 팀 전체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었다. 미라는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지안아, 그래도 아까 그 인간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마. 넌 집보다 훨씬 어려운 걸 내 힘으로 만든 사람이야. 지아는 대답 대신 내일 발표 잘하고 전화할게 라고 말한 뒤 통화를 종료했다. 휴대전화 화면이 어두워지자 그제야 웃음도 사라졌다. 이상했다. 남이 한 말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승우가 던진 한마디가 마음 가장 약한 곳에 걸려 있었다. 짐. 그 단어가 싫었다.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부정했던 단어였다.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남자가 너무 쉽게 그 단어를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했을 때 지아는 이미 소개팅 상대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밀어내기로 결정한 뒤였다. 통로를 따라 자신의 좌석을 찾다가 옆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남자를 본 순간에는 별다른 인상도 받지 않았다. 짙은 회색 니트 위에 검은색 재킷을 걸친 남자는 마흔이 되지 않아 보였고 손목에도 눈에 띄는 시계가 없었으며 앞좌석 주머니에는 경제신문 대신 얇은 책 한 권을 꽂아두고 있었다. 지나치게 단정하지만 일부러 꾸민 흔적은 없는 차림이었다. 지안이 가방을 선반에 올리려 하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가 단번에 대답하자 남자는 잠깐 멈추더니 손을 거뒀다. 실례했습니다. 그 반응이 의외라. 지안이 돌아봤다. 대부분은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 거절당하면 괜히 한 번 더 손을 뻗거나 민망해했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앉았다. 지안도 창가 좌석에 몸을 기대고 안전벨트를 맸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름층을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체가 크게 흔들렸다. 처음 한 번은 가벼웠다. 두 번째 충격은 훨씬 거칠었다. 좌석 위 안내등이 켜지고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지아는 본능적으로 팔걸이를 잡았다.
비행기를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낙하감에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세 번째로 기체가 아래로 꺼지는 듯 흔들린 순간 그녀의 손이 팔걸이를 벗어나 옆으로 뻗었다. 그리고 무언가 따뜻하고 단단한 것을 꽉 잡았다. 몇 초 뒤 지아는 그것이 남자의 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과 손가락을 거의 짓누르듯 감싸고 있었다. 지아는 화들짝 손을 놓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순간적으로. 남자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본 뒤 지안을 바라봤다. 놀리는 기색 없이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러다 아주 조금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습니다. 손잡이보다 제 손이 조금 더 튼튼했나 보네요. 지아는 민망함을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마 멍드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약하진 않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악력이 좀 세거든요. 운동하셨습니까? 아니요. 마감 많은 직장인입니다. 스트레스로 단련됐어요. 남자의 웃음이 조금 더 깊어졌다. 잠시 뒤 흔들림이 잦아들자 두 사람 사이에는 아까와 다른 편안함이 생겼다. 남자가 먼저 물었다. 출장 가십니까? 지아는 무릎 위 자료를 가리켰다. 네, 호텔 리뉴얼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쪽에서 일합니다. 디자이너시군요. 정확히는 디자인팀 팀장이고요.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너무 짧아 지아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곧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안 씨. 마치 이름을 한번 마음속에서 확인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불렀다. 지안이 그쪽은요? 라고 묻자 남자는 답했다. 강태준입니다. 무슨 일 하세요? 그는 창밖을 한번 바라본 뒤 말했다.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금융회사요. 비슷한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습니다. 되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지안이 웃자 태준도 따라 웃었다. 직업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안은 더 캐묻지 않았다. 오늘 하루 남의 재산과 직업을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한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준과의 대화는 쉽게 끊기지 않았다. 그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질문을 던질 때 상대의 대답을 기다릴 줄 알았다. 지안이 호텔 공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한동안 고민한 뒤 사람이 작아지는 느낌을 주지 않는 공간이요. 라고 말했다. 태준의 시선이 다시 한번 멈췄다. 지아는 설명을 이어갔다. 비싼 호텔이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압도당해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크고 번쩍이면 오히려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저는 공간이 사람에게 자격을 묻는 것처럼 보이면 싫어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물었다. 상업 공간 말고 공공시설도 작업하셨습니까? 몇 번 했어요. 작년에 아이들 생활공간 리모델링 프로젝트도 했고요. 성북구 쪽이었습니까? 지안이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하세요? 태준은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투자 검토하면서 사회공헌 사업 보고서를 여러 번 봤습니다. 비슷한 프로젝트가 기억나서요. 그 프로젝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요. 예산도 작았고 기사도 거의 안 났는데 결과가 좋으면 규모가 작아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담담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있었다. 지아는 이상하다고 느꼈다가 곧 흘려보냈다. 대신 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돈 이야기가 나왔다. 지아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쉽게 입을 열었다. 아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다시 볼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솔직해지기 쉬웠다. 사실 오늘 소개팅에서 차였거든요. 지안이 말하자 태준의 눈썹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올라갔다. 오늘요? 네. 비행기 타기 2시간 전에요.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가난해서요. 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지아는 오히려 우스워서 웃었다. 정확히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부모님 재산도 별로 없어서 결혼하면 짐이 될 것 같대요. 아주 체계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지안이 고개를 돌렸다. 방금 전까지 부드럽던 남자의 표정이 예상보다 차가워져 있었다. 왜 강태준 씨가 화를 내세요? 듣는 사람도 불쾌한 말이니까요. 괜찮아요. 틀린 말도 아주 없지는 않아요. 저 진짜 집도 없고 차도 없거든요. 그게 왜 사람의 가치와 연결됩니까? 예상보다 단호한 대답이었다. 지아는 잠깐 그를 바라보다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돈이 너무 많아도 피곤하겠다 싶어요. 왜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지갑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 순간 태준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웃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지아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강태준 씨는 투자 쪽이니까 저보다 돈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조심하세요. 다음 소개팅에서 통장 잔고부터 공개하지 마시고.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가 낮게 웃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키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저 차키 없습니다. 그럼 합격. 무슨 합격입니까? 최소한 오늘 만난 사람보다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다행이네요. 첫 번째 심사는 통과해서.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지아는 수화물을 찾은 뒤 자연스럽게 태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비행기가 덜 무서웠어요. 손까지 잡아주시고 제가 잡은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잊어주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까지 할 일은 아닌데. 두 사람은 다시 웃었다. 출구 앞에서 태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지안과 농담하던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만큼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몇 걸음 떨어졌다. 네,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세요. 자료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명령에 익숙한 말투였다. 지아는 속으로 투자회사 팀장쯤 되나보다 생각했다. 잠시 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출구 앞에 멈췄지만 지아는 그것이 태준을 기다리는 차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의 회사에서 예약한 차량 기사를 찾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 태준이 불렀다. 이지안 씨. 그녀가 돌아보자 그가 말했다. 내일 발표 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태준 씨도 투자 잘하시고요. 태준의 눈에 웃음이 스쳤다. 그러겠습니다. 지아는 먼저 걸어갔다. 그래서 그녀는 보지 못했다. 검은 세단에서 급히 내린 남자가 태준 앞에 허리를 깊게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회장님, 이쪽입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고 멀어지는 지안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차에 오른 뒤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아주 낮게 말했다. 이지안이었군. 다음 날 오전 지안은 전날 밤의 일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다. 성질 리조트 제주 본관 회의실 앞에서 팀원들과 마지막 자료를 점검하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동선 원가, 객실 회전율, 공용 공간 활용 계획만 빠르게 오갔다. 발표는 단순한 디자인 경쟁이 아니었다. 성진그룹이 향후 여러 호텔에 적용할 새로운 공간 기준을 결정하는 자리였고 참석자 명단에는 호텔 사업부 대표와 전략기획 임원들이 포함돼 있었다. 지아는 숨을 천천히 고르며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것만 보여주면 돼요. 질문 들어오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대신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끝까지 설명합시다. 막내 디자이너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회장님도 진짜 오신대요. 회장이 이런 실무 발표까지 오겠어. 지아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바로 옆 성진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강태준 회장님이 직접 관심 두는 사업이라 참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아는 성진그룹 회장의 얼굴을 정확히 떠올리지 못했다. 경제면에서 이름 정도는 봤지만 재벌 총수 사진을 찾아보는 취미는 없었다. 회의실에 들어간 뒤에는 더 생각할 틈도 없었다. 스크린을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 성진 측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정각이 되기 몇 초 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비서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안도 반사적으로 일어서며 문 쪽을 바라봤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검은 구두였다. 그 다음 짙은 남색 정장, 단정하게 매인 넥타이, 그리고 너무 익숙한 얼굴. 지안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전날 회색 니트를 입고 옆자리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어주었던 남자. 자신의 직업을 그저 투자와 관련된 일이라고 설명했던 남자. 그녀가 소개팅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인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던 남자. 심지어 돈이 많으면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지, 지갑을 좋아하는지 모르니 피곤하겠다고 충고했던 그 남자가 성진그룹 최고 경영진의 인사를 받으며 회의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태주는 임원들에게 짧게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러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다. 한쪽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놀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했던 장면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지안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 앞 테이블에 적힌 이름표를 한번 내려다봤다. 이지안 다운스페이스 디자인 팀장. 그리고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다. 다시 뵙네요, 이지안 팀장님.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지안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울렸다. 어젯밤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회장에게 돈 많으면 피곤하지 않냐고 말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에는 우연히 다시 만난 사람의 놀라움이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가 오늘 이 자리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이지아는 자신을 향해 모이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다. 전날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성진그룹 회장이라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강태준이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미 준비된 자리에 앉아 자료를 펼쳤고 다른 임원들도 차례로 착석했다. 호텔 사업부 대표가 발표 순서를 설명하는 동안 지아는 머릿속을 빠르게 정리했다. 어젯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씩 떠올릴수록 얼굴이 뜨거워졌다. 소개팅에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였다는 이야기. 돈 많은 사람은 누가 자신을 좋아하고 누가 지갑을 좋아하는지 모르니 피곤하겠다는 말. 심지어 다음 소개팅에서는 통장 잔고를 공개하지 말라는 충고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이다. 지금은 일만 생각해. 잠시 뒤 진행자가 다운스페이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크린 앞에 선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희 제안의 핵심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투숙객이 공간 안에서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친근한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집중된 시선뿐이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지안을 진정시켰다. 그는 지금 자신을 비행기 옆자리의 여자가 아니라 하나의 제안서를 가진 팀장으로 보고 있었다. 발표는 순조롭게 흘러갔다. 지안은 기존 호텔 로비의 문제점과 객실 동선의 비효율을 설명하고 화려한 장식 대신 이용객의 체류 경험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이유를 보여주었다. 임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고 호텔 사업부 쪽에서는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지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태준이 처음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에 회의실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향했다. 지안은 자세를 바로 했다. 말씀하십시오. 태준은 화면에 표시된 공용 라운지 도면을 가리켰다. 이 공간은 기존 계획보다 좌석 수를 줄였습니다. 수익성만 보면 손해 아닙니까? 지아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바로 답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실 이용객이 로비에 오래 머무르게 만드는 것보다 이동과 휴식을 분리하는 편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라운지 매출은 좌석수가 아니라 회전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태준이 다시 물었다. 예상과 다르게 회전율이 나오지 않으면요. 지아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러면 설계를 고집하지 않고 운영 데이터를 보고 수정해야 합니다. 공간은 디자이너의 자존심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곳이니까요. 몇몇 임원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태준은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질문을 던졌다. 예상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어떤 항목부터 조정할 것인지, 지역업체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인지, 성진이 원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다운의 제안이 충돌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질문은 쉽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팀보다 더 냉정하게 파고들었다. 지아는 순간적으로 그가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모르는 숫자는 모른다고 인정했고 대신 판단 기준은 분명하게 설명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자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칭찬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회의가 끝난 뒤 지아는 팀원들과 자료를 정리하면서도 태준 쪽을 보지 않았다. 막내 디자이너가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회장님, 질문 진짜 무서웠어요. 우리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지아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어디 있어. 검토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물어볼 질문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렇게 편하게 웃던 사람이 회의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강태준일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서 자세를 고치고 한마디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이유가 있었다. 그때 성진 측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이지한 팀장님,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동시에 지안에게 꽂혔다. 막내가 거의 입모양으로만 회장님이요? 라고 물었다. 지안은 눈으로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 뒤 직원을 따라 회의실 옆 작은 라운지로 갔다. 태준은 창가에 서서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안이 들어오자 그가 먼저 말했다. 발표 잘 봤습니다. 지안은 문 가까이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마지막 단어를 유난히 또렷하게 발음하자 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어제와 말투가 많이 달라졌네요. 어제는 회장님인 줄 몰랐으니까요. 알았으면 소개팅 이야긴 안 했습니까? 당연하죠. 그건 조금 아쉽네요. 지아는 황당하다는 듯 그를 봤다. 태준의 입가에 아주 옅은 웃음이 떠올랐다. 농담입니다. 그녀는 잠깐 침묵하다가 물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먼저 성진그룹 회장이라고 소개했어야 합니까? 적어도 투자 관련 일을 한다는 설명은 상당히 축약돼 있잖아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들 특유의 화법인가요? 태준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지한 팀장님은 지금도 꽤 솔직하군요. 지아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제가 어제 회장님한테 한 말은 잊어주세요. 돈 많으면 피곤하겠다는 말 말입니까?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인상 깊었습니다. 저한테는 흑역사입니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진지하게 말했다. 저한테는 아니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후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지아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안 됩니다. 예상보다 빠른 거절에 태준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다. 일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안 됩니까? 지아는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다. 회장님하고 제가 여기서 둘이 커피를 마시면 제 팀원들부터 성진 직원들까지 전부 이유를 궁금해할 겁니다. 저는 오늘 제안서 때문에 기억되고 싶지 회장님하고 비행기에서 친해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평소라면 누군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이유를 설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일정은 그의 시간에 맞춰졌고 사람들은 기다렸다. 그런데 지아는
자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선을 긋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지아는 그 반응이 오히려 의외였다.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왜 기분이 나빠야 합니까? 보통 회장님 제안을 이렇게 바로 거절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래서 조금 새롭긴 합니다. 지안이 어이없다는 듯 웃자 태주는 덧붙였다. 그렇다고 거절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지안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렸다. 태주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포기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일 다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따드릉 물어는 지아는 그를 빤히 보다가 말했다. 회장님, 저 따라오시는 겁니까? 아직은 커피를 권한 것뿐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태주는 대답 대신 웃었다. 지아는 그 웃음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프로젝트 팀은 현장 조사를 위해 호텔 내부를 돌아봤고 지아는 일부러 태준에 대한 생각을 밀어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아침 일찍 호텔 근처의 작은 빵집에서 팀원들에게 줄 귤 크림빵을 사려고 갔는데 줄 끝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 모자와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키와 자세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지아는 2번 확인한 뒤 다가갔다. 회장님 태준이 돌아봤다.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 있었다. 일찍 나왔네요. 지아는 황당해서 줄과 그를 번갈아 봤다. 여기서 뭐 하세요? 빵 사려고 왔습니다. 그건 보면 알아요. 왜 직접 줄 서 계세요? 빵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도요. 회장은 줄 서면 안 됩니까? 지안이 할 말을 잃자 태주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어제 비행기에서 제주 오면 이 집 귤빵은 먹어봐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안은 그제야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을 떠올렸다. 설마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사실 태준의 비서가 아침 일찍 호텔로 배달시키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지안이 말한 것은 빵 자체보다 직접 줄 서서 막 나온 것을 먹는 경험이었다. 태준은 그런 차이를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줄이 움직이자 그는 앞으로 한 걸음 갔다. 지아는 옆에서 웃음을 참다가 말했다. 지금 사진 찍히면 기사 제목 엄청 웃기겠네요. 성진그룹 회장 귤빵 구매 위에 30분 대기. 30분이나 걸립니까? 이제 겁나세요. 아닙니다. 회의보다 짧네요. 결국 2 사람은 나란히 줄을 섰다. 태주는 지안의 목까지 계산하려 했지만 그녀가 즉시 카드를 내밀었다. 제 건 제가 삽니다. 태준이 바라보자 지안은 강조했다.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는 손을 거두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번에는 제가 사도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번을 너무 자연스럽게 넣으시네요. 눈치챘습니까? 지아는 웃고 말았다.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태준의 방식은 예상보다 집요하고 이상할 만큼 소박했다. 어느 날은 지안의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자고 연락했고 그녀가 회장님이 가는 식당은 부담스럽다고 하자 정말 평범한 국수집을 찾아왔다. 비서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 대신 직접 소형 세단을 몰고 나타난 날도 있었다. 지아는 조수석에 앉으면서 차 안을 둘러봤다. 이 차, 회장님, 차, 맞아요. 회사, 업무용 차량 중 하나입니다. 역시 개인차는 아니네요. 제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격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회장님이 갑자기 평범한 사람 체험하는 느낌이라서요. 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멈췄다. 지아는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그렇게 보입니까 조금요? 저는 평범한 척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태준은 잠시 길을 바라보다 말했다.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 방식이 뭔지 찾는 중입니다. 지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이 불편해하지 않는 지아는 그 말은 생각보다 정면으로 들어왔다. 태준은 화려한 선물도 보내지 않았고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비우지도 않았고 사람을 시켜 억지로 약속을 만들지도 않았다. 대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었고 거절하면 물러났다. 그 점이 지안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차라리 전형적인 재벌 남자처럼 행동했다면 쉽게 선을 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태주는 자꾸만 자신이 세워둔 이유들을 하나씩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문제는 태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은 아니라는 데서 시작됐다. 다운스페이스가 호텔 프로젝트의 세부 샘플을 준비하던 중 오랫동안 거래하던 자재업체 하나가 갑자기 납품 조건을 바꿨다.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선결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체 업체를 찾으려면 일정이 밀릴 수 있었고 지아는 이틀째 여러 업체를 직접 접촉하며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회의 중 태주는 그녀가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무슨 일 있습니까? 지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답했지만 계속 묻자 자재 수급 문제가 있다고 짧게 설명했다. 그녀는 분명 마지막에 말했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성진 구매전략실에 연락했다. 다운 쪽 자재 문제 확인해보세요.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 없게 지원하고. 태준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짓이었다. 성진이 발주처인 만큼 일정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구매전략실 직원이 너무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날까지 가격을 올리겠다던 자재업체 대표가 지안에게 직접 전화해 조건을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과까지 했다. 지안은 이상함을 느꼈다. 이유를 묻자 상대는 한동안 말을 흐리다가 결국 성진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요 라고 실수처럼 말했다. 지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지금 어디세요? 태준은 목소리만 듣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다. 본사입니다. 잠깐 뵙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가서 말씀드릴게요.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1시간 뒤, 지아는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앞에 서 있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허리를 가볍게 숙인 뒤 곧장 자재업체에 연락하셨어요. 태주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구매 쪽에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할 수 있다고. 태주는 지안이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지안 씨, 성진 프로젝트입니다. 발주처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프로젝트 때문에만 하신 거예요. 질문이 날카로웠다.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답이 됐다. 지아는 웃음기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아니네요. 당신이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해서. 그래서요, 회장님.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일이니까 대신 없애주고 싶으셨어요. 잘못입니까? 네. 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이유를 듣고 싶군요. 지아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회장님에게는 전화 한 통이겠지만 저한테는 제 일을 빼앗는 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하고 실패하면 책임지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이 뒤에서 상대 회사에 영향을 주면 이제 아무도 제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회장님이 해줬다고 생각하겠죠. 태준이 낮게 말했다.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지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회장님에게 저는 지금 그냥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저를 강태준이 뒤를 봐주는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동안 제가 해온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그의 도움을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자신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지아는 숨을 고른 뒤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제가 힘들어 보이면 물어보세요. 도와줘도 되냐고. 제가 부탁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문제를 없애버리지는 마세요. 태주는 천천히 물었다. 당신이 절대 부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지아는 순간 대답을 멈췄다. 그 질문은 정확히 그녀의 약점을 찔렀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것도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태주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너무 쉽게 나온 사과라. 지안이 오히려 당황했다. 태주는 다시 말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일정 문제라는 명분도 있었지만 사실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냥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회장님 방식이겠죠. 아마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손가락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두드리다가 덧붙였다. 앞으로는 먼저 묻겠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진짜요. 대신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도움이 필요할 때 무조건 혼자 버티지는 마세요. 지안은 대답 대신 가방을 들었다. 그건 생각해 볼게요. 또 거절입니까? 아직 답을 안 한 겁니다. 지안이 문 쪽으로 걸어가자 태준이 불렀다. 이지안 씨. 그녀가 돌아봤다. 오늘 저녁은 어떻습니까? 지안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방금 싸웠는데 또 밥 먹자고요. 사과했으니까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이유는요. 오늘은 진짜 바빠요. 태주는 잠깐 그녀를 바라보다 웃었다. 그럼 이번 거절은 조금 낫네요. 지안도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팽팽했던 공기가 묘하게 풀렸다. 그러나 지안이 회장실을 나간 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남자 때문에 그 웃음은 바로 사라졌다. 고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박승호가 성진 구매본부 직원 2명과 함께 서 있었다. 소개팅 날보다 훨씬 공손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던 승호는 지안을 발견하자 그대로 굳었다. 그의 시선이 지안이 나온 방향으로 움직였다. 회장실 전용 복도였다. 잠시 뒤에서 비서가 나와 지안에게 말했다. 이지안 팀장님 회장님께서 내려가실 차량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안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겠습니다. 그러나 승호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함께 들어간 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구매본부 직원들이 먼저 다른 층에서 내리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안 씨가 회장님을 아십니까? 지안은 정면만 바라봤다. 업무 때문에 뵀습니다. 업무 때문에 회장실까지 직접 제가 설명드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승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소개팅 날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지안의 휴대전화에는 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리차, 그날 제가 표현을 조금 세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말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아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그러다 아무 답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같은 시간 태주는 회장실에서 제주 프로젝트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비서실장 윤재혁이 들어와 다음날 일정을 보고하던 중 테이블 위 자료 하나를 보고 말했다. 다운스페이스가 이번에 올라왔군요. 회장님이 예전에도 이 팀 포트폴리오 보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태준의 손이 멈췄다. 재혁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 성북구 아동센터 리모델링 했던 팀 아닙니까? 그때 회장님이 담당 디자이너 영입 검토하라고 하셨던. 태준이 시선을 들었다. 재혁은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죄송합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지안 팀장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왜 굳이 숨기십니까?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소책자 하나가 들어있었다. 성진재단이 1년 전 발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록집이었다. 펼쳐진 페이지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간 디자인 총괄 이지안. 태준은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비행기에서 처음 들은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그녀가 자신을 소개하는 순간 그가 멈칫했던 이유도, 성북구 프로젝트를 바로 알아본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는 책자를 덮으며 낮게 말했다. 지금 말하면 자신이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온 것까지 내가 손댔다고 생각할 겁니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까? 아니니까. 더 문제지. 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비행기에서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우연까지 의심할 것 같군요.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태준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감추기로 한 이 작은 진실이 훗날 지안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박승호의 메시지는 다음날 아침까지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다. 이지아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한 뒤 대화방을 닫았다. 그날은 일부러 시험해본 거였다는 변명은 생각할수록 우스웠다. 사람을 모욕해놓고 상대의 배경이 달라 보이자 갑자기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태도가 그날 호텔 라운지에서의 말보다 더 불쾌했다. 그런데 지안이 진짜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승호가 아니었다. 강태준이었다. 회장실에서 돌아온 뒤부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다. 태준은 약속대로 아무것도 대신 해결하지 않았다. 자재업체 문제에도 다시 개입하지 않았고, 지안이 직접 대체 공급 조건을 협상해 일정을 맞춘 뒤에는 짧게 수고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보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다. 지안은 그가 자신의 말을 듣고 행동을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태준이 다시 저녁을 제안했을 때 그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처음으로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붙였다. 비싼 곳은 안 됩니다. 예약하려고 사람 내보내는 것도 안 되고요. 제가 아는 데 갈게요. 태준의 답은 간단했다.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성수동 골목의 작은 칼국수집에 마주 앉았다. 태준이 메뉴판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던 지아는 결국 웃었다. 회장님, 칼국수 처음 드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메뉴판을 사업계획서처럼 봐요? 만두를 추가할지 검토 중입니다. 그 정도 결정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태준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지아는 장난스럽게 되물었다. 만두가 그렇게 중요해요. 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오늘 저녁은 중요합니다. 그 짧은 말에 지아는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일부러 차를 타지 않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태준이 먼저 물었다. 박승호라는 사람에게서 연락 왔습니까? 지아는 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를 돌아봤다. 어떻게 알아요? 며칠 전 본사에서 마주쳤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은 그런 것도 보고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미간을 찌푸렸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왔어요. 그날 한 말은 조건만 보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그랬대요. 태준의 표정이 서늘해졌다. 다시 만나자고 합니까? 네, 만날 생각입니까? 질문이 너무 빠르게 나와 지안이 웃었다. 왜요? 질투하세요? 태준은 놀라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정직한 답에 이번에는 지안이 당황했다. 태준은 그대로 말을 이었다. 싫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당신 앞에 나타나는 거. 회장님은 원래 이렇게 숨기는 게 없어요. 지안이 묻자 태준은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다. 그 작은 동작을 지안은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아는 장난으로 넘기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차도 쪽으로 한 걸음 옮겨 지안과 위치를 바꿨다.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지안은 그런 사소한 배려가 화려한 선물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태준을 좋아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다른 쪽에서의 시선도 빠르게 따라붙었다. 성진 호텔 프로젝트 중간 점검을 위해 지안이 서울 본사를 찾은 날,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지안 팀장님, 한경희 이사장님께서 잠시 차를 함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안은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알았다.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성진문화재단 이사장. 회장실이 아닌 별도의 응접실에서 만난 한경희는 예상과 달리 노골적으로 차갑지도 오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안에게 먼저 차를 권하고 프로젝트 이야기를 물었다. 오히려 그 평범한 대화가 지안을 더 긴장시켰다. 한참 뒤 경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태준이가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만나려고 노력하는 건 처음 봅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희가 교제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지안의 손끝이 멈췄다. 경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지안 씨 개인을 비난하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력도 받고 프로젝트 평가도 받어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안에 가까워지는 순간 능력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기사에 나옵니다. 경희는 잠시 지안을 바라보다 말을 이었다. 어머니 치료비 때문에 아직 정리 중인 채무가 있죠. 살고 있는 집은 본인 소유가 아니고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사라졌다. 자신의 삶이 몇 줄짜리 배경 조사 자료로 정리됐다는 사실 자체가 숨막혔다. 경희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지안 씨는 그런 시선을 견딜 자신이 있습니까? 태준이 옆에 서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이 뭘 만들었는지보다 무엇을 얻으려고 왔는지부터 물을 겁니다. 지안은 응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한동안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 경희는 모욕적인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박승호처럼 노골적으로 가난을 비웃었다면 화라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희는 현실을 보여줬다. 사람들은 이미 태준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상상했고 회장실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승호의 태도가 뒤집혔다. 만약 정말 태준의 연인이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지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었다.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를 만났다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화를 누르는 기색이 분명했다. 지아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벌써 들으셨어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되죠. 지안 씨, 별말 안 하셨어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안의 표정이 굳었다. 뭘 정리해요? 다시는 당신을 따로 부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문제도 내가 또 그러시네요. 지안이 말을 끊었다. 태준의 목소리도 멈췄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제 문제를 회장님 방식으로 없애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번 건 내 가족 문제입니다. 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죠. 저는 막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태준은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아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의 말이 싫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화를 내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싫을 리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자신이 점점 그의 보호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처럼 변할까봐 두려웠다. 결국 지아는 오늘은 그만 이야기해요. 라고 말한 뒤 먼저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틈이 생겼다. 태준은 일부러 거리를 뒀고 지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은 계속됐다. 성진 호텔 본사의 자료실에서 과거 공공 프로젝트 사례를 찾던 지안은 사회공헌 사업 파일 사이에 익숙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 성북구 아동생활센터. 자신이 1년 전 총괄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반가운 마음에 파일을 꺼낸 그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페이지를 넘겼다.
당시 설계도와 예산 기록, 공사 후 이용자 만족도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 문제는 맨 뒤에 끼워진 별도의 검토 문서였다. 상단에는 성진그룹 회장실 검토라는 표시가 있었고 그 아래 날짜는 1년 전으로 찍혀 있었다. 지아는 무심코 문서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공간 구성 방향이 그룹재단의 기존 방식보다 이용자 중심적임. 담당 디자이너 경력 확인. 그 옆에는 직접 적은 듯한 짧은 메모가 있었다. 이지안, 외부 영입 검토. 그녀는 한동안 그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이었다. 문서 하단에는 담당 부서 회신도 붙어 있었다. 다운스페이스 이지안 팀장에게 이직 의사 타진, 현 소속 팀과 진행 중 프로젝트를 이유로 거절. 지안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텅 비었다. 1년 전 대형 업체에서 이직 제안이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헤드헌팅 회사가 연락해왔고 회사 이름을 마지막 단계까지 정확히 밝히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 제안을 처음 지시한 사람이 강태준이었다. 비행기에서 그녀가 이름을 말했을 때 그가 잠시 멈췄던 모습, 성북구 프로젝트를 바로 알아본 것, 회의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던 얼굴이 한순간에 이어졌다. 팀장님, 그 자료 필요하세요. 뒤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리자 지아는 흠칫 돌아봤다. 이거 누가 검토했던 자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문서 상단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이건 예전에 회장님이 직접 보셨던 프로젝트 같네요. 회장님이 재단 쪽 공간 사업에 한동안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지아는 입술을 다물었다. 직원은 계속 말했다. 담당 디자이너도 기억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번 다운스페이스 들어왔을 때 전략팀 쪽에서 회장님이 예전에 포트폴리오를 봤다고. 직원은 지안의 굳어진 얼굴을 보고 뒤늦게 말을 멈췄다. 지안은 문서를 원래 자리에 놓고 자료실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할 것은 없었다. 태준이 과거 자신의 작업을 본 것과 비행기에서 우연히 만난 것은 동시에 참일 수 있었다.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지안에게 비행기에서의 만남은 특별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시간, 자신이 가난하다고 차였다는 가장 초라한 이야기를 아무 계산 없이 털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태준에게 자신은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최소한 이름과 직업, 과거 작업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곧장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자 3번의 신호음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안 씨.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 지금 어디세요? 본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실로 갈게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태준이 낮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복사본을 태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태준은 서류를 보는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안에게는 또 하나의 확인처럼 느껴졌다. 이거 회장님이 쓰신 메모 맞아요. 맞습니다. 1년 전에요, 네. 지안은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그럼 비행기에서 제가 이름 말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네요.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도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북구 프로젝트 했다는 것도요. 네. 대답이 이어질수록 지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태준이 자리에서 확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말했다. 그냥 앉아 계세요. 저 지금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태준은 다시 앉았다.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알았어요? 이번에는 회장님이라는 호칭도 없었다. 태준은 잠시 입을 다문 뒤 말했다. 1년 전쯤입니다. 정확히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공간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소책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성진재단에서 진행했던 아동센터 사업이 처음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 아이들이 쓰기에는
불편한 공간이었어요. 다운에서 수정안을 맡았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신 이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이직 제안까지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거절했고요. 그렇습니다. 지아는 웃었지만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럼 제주 프로젝트도요. 제가 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제안 참여 회사가 확정된 뒤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도 그날 아침 명단을 봤습니다. 지아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럼 비행기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구인지 알았던 거네요. 태준이 바로 대답했다. 처음 얼굴을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이름을 말하고 직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대화했어요. 당신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지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내가 결정할 기회를 안 준 거예요. 태준의 눈빛이 굳었다. 지안은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쏟아냈다. 제가 회장님인 줄 몰랐던 것도, 저를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 비행기에서 그냥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피한 얘기도 했고, 가족 얘기도 했고, 돈 때문에 차였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미 제 이름도 알고, 제가 뭘 했는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당신 개인 생활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태준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지아는 가슴을 누르듯 손을 움켜쥐었다. 내가 알고 싶었으면 알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전에 봤는지, 내가 참여한 프로젝트를 기억하는지, 그런 걸 알고도 이야기할지 말지는 내가 정했어야 한다고요. 태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지안의 말은 자신이 이전에 했던 실수와 똑같은 지점을 찌르고 있었다. 그는 또다시 지안 대신 선택했다. 말하지 않는 편이 그녀에게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 결정이 자신에게는 배려였지만 그녀에게는 통제였다. 태준은 낮게 말했다. 비행기에서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믿고 싶어요. 사실입니다. 그럼 제주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한 것도 회장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업체 선정과 제안 참여 과정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질문이 잔인할 만큼 차가웠다. 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자료를 보여준다고 당신이 편해질 것 같지는 않군요. 지안의 눈가가 붉어졌다. 맞아요. 제가 지금 제일 싫은 게 그거예요. 뭐든 회장님이 증명하고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태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아는 한참 침묵했다가 겨우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아는 그날 이후 태준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정확히는 그가 연락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가 원한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회사 앞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장문의 해명도 보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했다는 말을 전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지안을 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공허했다. 그녀는 업무에 몰두했다. 성진호텔의 최종 자재 협력사 평가가 가까워지면서 다운스페이스 측도 디자인 적합성과 품질 자료를 검토해야 했다. 후보 중 하나가 박승호가 임원으로 있는 명성리빙이었다. 지아는 개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팀원과 교차 검토를 진행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근 매출은 큰 폭으로 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납품 실적과 생산 규모가 그만큼 증가한 흔적이 없었다. 일부 자산은 담보 설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고 부채 항목 설명도 모호했다. 지아는 재무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단정하지 않았다. 대신 평가 메모에 적었다. 매출 증가 근거 및 납품 실적 추가 확인 필요. 자산 및 채무 구조 재검토 요청. 동료가 물었다. 팀장님, 여기까지 봐야 해요. 재무팀에서 따로 볼 텐데.
지아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우리가 계약하면 결국 이 업체가 물건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하잖아. 숫자가 이상하면 확인하는 게 맞아.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회사명을 잠시 바라봤다. 박승호. 개인적으로는 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판단해야 했다. 그날 밤 박승호는 명성리빙 사무실에서 지안이 남긴 추가 확인 요청을 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몇 달째 밀린 대출 상환 일정과 회사 자금표가 펼쳐져 있었다. 겉으로는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였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진 사업을 자신이 무너뜨렸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외부에서는 성공한 젊은 경영자로 보이기 위해 더 큰 집과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생활을 유지했다. 소개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결혼 상대까지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조건 중 하나로 보았다. 처음 지안을 만났을 때 그녀의 능력보다 자산을 먼저 물었던 이유도 그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 없는 여자라고 잘라냈던 사람이 강태준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자신의 회사가 성진과 계약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다. 승호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한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낮게 말했다. 최종 심사 전에 분위기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1월 후 아느람 전화록에 다운 쪽 이지한 팀장 강 회장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건 다들 알죠. 상대가 머뭇거리자 승호는 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사실만 말하자는 겁니다. 특정 업체가 회장과 가까운 사람의 평가를 받는 게 공정한지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요.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책상 위 재무자료를 내려다봤다.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공격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숫자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낼 첫 번째 실수가 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주는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지안에게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몇 번째 지우고 있었다.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었다는 문장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결국 전부 삭제했다. 증명하고 설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안이 원하는 것은 승복이 아니라 선택할 시간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펼쳐둔 성북구 아동센터 기록집을 바라봤다. 1년 전 그가 처음 지안의 작업을 본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당시 그는 그 문장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좋아한다는 이유로 지안이 스스로 결정할 공간을 계속 좁히고 있었다. 태주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자신의 힘으로 길을 만들지 않기로, 그녀가 돌아오도록 밀어붙이지 않기로.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며칠 뒤 열릴 최종 협력사 심사에서 박승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자신이 피하려 했던 모든 시선과 의심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진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최종 협력사 심사를 위해 호텔 사업부와 구매전략실 외부 회계자문팀, 다운스페이스의 실무진까지 모여 있었다. 이지아는 자리에 앉자마자 박승호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명성리빙은 최종 후보 3곳 가운데 하나였고 디자인 적합성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지안이 요청한 추가 자료였다. 매출 증가 근거와 납품 실적, 자산 담보 현황에 대한 설명이 제출되었지만 일부 숫자는 여전히 매끄럽게 맞지 않았다. 지안은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검토 의견을 구매 전략실과 외부 회계 자문팀에 그대로 넘겼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승호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본격적인 최종 평가 전에 공정성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진행자가 그를 바라봤고
승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이번 심사에 참여하는 일부 실무자가 성진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모든 참여업체가 같은 조건에서 평가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단번에 변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백했다.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승호가 다시 말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업체는 회장님과 사적으로 가까운 분에게 평가받고 어떤 업체는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외부에서는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태준은 회의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승호의 말을 듣고도 바로 끼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표정이 너무 차분해서 지아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첫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를 잘라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안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아주 미세하게 시선을 낮췄다. 선택은 네가 하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승호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공정성에 관한 우려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승호의 입꼬리가 잠깐 굳었다. 지아는 준비해온 파일을 열어 화면에 띄웠다. 그래서 저도 같은 문제를 예상하고 이미 제 업무 범위를 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성진 호텔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공간 디자인, 적합성 소재, 사용성 유지 관리 가능성에 대한 실무 검토입니다. 가격 협상, 재무 안정성, 최종 협력사 선정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강태준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제 평가 항목을 전부 2명 이상의 실무자와 교차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 서명이 있습니다. 구매 전략실 직원과 다운의 부팀장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지아는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명성 리빙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역시 저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납품 능력과 실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검토 의견으로 남겼고 그 판단이 맞는지는 회계 자문팀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가 끼어들었다. 그래도 회장님과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다른 업체에는 압박 아닙니까?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서 최종 심사에서는 제가 빠지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다운스페이스 대표가 놀란 얼굴로 지안을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지 않았다. 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회사의 판단 자체가 의심받는다면 제가 참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검토 기록은 남겨두겠습니다. 이후 판단은 다른 심사위원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지안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반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최종 단계까지 온 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회장과 가까운 여자라는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판단을 지워버리게 둘 수는 없었다. 승호는 그녀가 심사에서 빠지면 자신에게 유리해질 것이라 생각했는지 표정이 조금 풀렸다. 그 정도 조치라면 다른 업체들도 납득할 겁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입을 열었다. 한 가지는 정정하죠. 낮은 목소리였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는 승호가 아니라 전체 참석자를 바라봤다. 이지한 팀장님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일과 관련해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을 달라고 한 적도, 평가를 바꿔달라고 한 적도, 본인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승호의 표정이 굳었다. 태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도와주려고 개입했다가 본인 일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혼났죠. 몇몇 임원이 당황해서 시선을 내렸다. 태준은 이번에는 지안을 바라봤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분명히 해야겠군요. 지안의 눈이 커졌다. 태준은 짧게 숨을 내쉰 뒤 차분하게 말했다. 몇 달 동안 기회를 달라고 한 사람은 이지한 팀장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한순간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박승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듯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은 자신의 말을 로맨틱한 선언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명성리빙을 불리하게 평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적인 관계가 심사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이지한 팀장의 최종 의결 제외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 의견도 협력사 선정 점수에는 반영하지 마세요. 구매 전략실장이 놀라 물었다. 회장님 의견도요? 네.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자료니까. 그는 승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 이사님이 공정성을 문제 삼았으니 오히려 더 철저하게 확인하죠. 모든 후보사의 재무와 납품 실적을 동일 기준으로 다시 검증하십시오. 오늘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승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안이 스쳤다. 그가 원했던 것은 지안을 심사에서 밀어내는 것이지 회사의 숫자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저희는 이미 필요한 자료를 전부 제출했습니다. 태준은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러면 확인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겠군요. 회의는 그 자리에서 중단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엄격한 절차로 바뀌었다. 외부 회계 자문팀은 후보사 3곳 모두에게 동일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고 지아는 약속대로 최종 평가석에서 물러났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태준은 처음으로 그녀를 대신해 싸우지 않았다. 그 대신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빼앗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복도 끝에서 태준이 지안을 따라 나왔지만 일정 거리를 두고 멈췄다. 괜찮습니까? 지안은 창밖을 바라본 채 말했다. 괜찮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태준은 더 다가오지 않았다. 내가 아까 말한 게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합니다. 지안이 돌아봤다. 어떤 말이요? 회장님이 몇 달 동안 저한테 기회 달라고 했다는 거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태준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지만 웃지는 않았다. 지아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왜 박승호 회사 바로 탈락시키지 않았어요? 태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제일 싫어할 것 같아서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 회사가 자동으로 나쁜 회사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당신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요. 확인해야 할 건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아는 처음으로 그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승호를 즉시 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태준은 자신의 감정조차 심사 과정에서 제외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답지 않네요. 태준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지안 씨를 만나고 나서 회장답지 않은 일이 많아졌습니다. 불편하세요, 많이요. 지안이 아주 조금 웃자 태준도 따라 웃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 남은 상처는 그 웃음 하나로 사라지지 않았다. 지안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비행기 일은 아직 다 괜찮아진 거 아니에요. 태준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 검증은 이틀 만에 끝나지 않았다. 명성리빙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는 단순한 회계 처리 방식 차이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부 자문팀이 실제 거래처 납품 기록과 대조하면서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다. 특정 분기의 매출 가운데 계약만 잡히고 실제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건들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자산은 동일한 설비가 여러 금융기관의 담보 자료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생산 능력 자료 역시 실제 가동 실적과 맞지 않았다. 지안이 처음 의심했던 것은 전문적인 재무 조작이 아니라 단순한 불일치였다. 하지만 그 작은 불일치가 검증의 출발점이 됐다. 구매전략실 회의에서 외부 자문팀 책임자가 보고했다. 현재 제출된 정보만 놓고 보면 명성리빙이 제시한 재무 안정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의적 허위 기재 여부를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협력사 선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투명성과 안정성에는 미달합니다. 지아는 최종 의결에서 빠진 상태로 자료를 전달받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의견도 덧붙이지 않았다.
다른 후보사들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되었고 그중 한 곳은 자료 보완 후 문제가 해소됐다. 명성 리빅만이 끝까지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남았다. 최종 결과표가 돌았을 때 지아는 자신의 이름 대신 다른 심사위원들의 서명을 확인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협력 기준 미충족.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복수라는 기분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소개팅 날 박승호는 자신의 집과 차 예금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이미지는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던 숫자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결과가 통보된 날 오후 박승호는 직접 성진 본사로 찾아왔다. 그는 구매전략실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안에게 연락했다. 지안은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딱 10분만 이야기하자고 계속 요청하자 본사 1층 공개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처음 소개팅 때와 달리 승호의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다. 이지안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첫 마디부터 사과는 없었다. 지안이 되물었다. 뭐가요? 우리 회사가 탈락한 과정 말입니다. 당신이 문제 제기하고 회계 검증 들어가고 결국 탈락했잖아요. 추가 확인을 요청한 건 맞아요. 하지만 최종 판단에서는 제가 빠졌습니다. 말이 그렇지 당신이 시작한 거잖아요. 지아는 그를 잠시 바라봤다. 자료에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무엇을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겠죠. 승호의 턱이 굳었다. 당신이 강 회장과 가까워진 뒤부터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요. 그 말에 지아는 웃지 않았다. 박승호 씨는 여전히 똑같네요. 본인이 불리해지면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거. 승호는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회사가 이 계약을 못 따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금 일정도 다 이건에 맞춰놨어요.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진짜 두려움이 느껴졌다. 지아는 그제야 승호가 단순히 허세만 부린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거짓된 성공 이미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해와 면죄부는 다른 문제였다. 그러니까 더 솔직한 자료를 냈어야죠. 승호가 입술을 깨물었다. 강 회장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재심이라도 받을 수 있게.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못합니다. 당신한테는 그 정도 말 한마디잖아요. 지아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며칠 전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회장님에게는 전화 한 통이지만 저한테는 제 일을 빼앗는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더 못해요. 제가 가장 싫다고 했던 일을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날 저녁 지아는 다운스페이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다. 프로젝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팀이 처음 제출했던 공간 제안도 대부분 유지됐다.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결과였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태준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우연한 비행기에서 시작됐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1년 전 그의 기억 속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을 속이기 위해 접근했다고 믿기도 어려워졌다. 프로젝트 참여 과정에 태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이미 확인됐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오늘의 행동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단 한 번도 절차를 움직이지 않았다. 지아는 휴대전화를 들어 오래 고민하다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답은 거의 곧바로 왔다. 괜찮습니다. 지아는 본사 옥상 정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밤이 깊은 시간. 두 사람은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난간 앞에 나란히 섰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1년 전에 왜 저를 영입하려고 했어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당신이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이름이 많이 알려진 디자이너도 아니었죠. 그런데 성북구 센터 설계를 봤을 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돈을 더 써서 좋아 보이게 만든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덜어내서 아이들이 실제로 편하게 쓸 수 있게 했더군요. 지아는 조용히 들었다. 태주는 말을 이었다.
그때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얼굴도 몰랐으니까요. 지안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태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처음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게 된 건 비행기에서 만난 그날부터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 마음을 믿기 어렵지 않냐고 웃으며 말했던 것도, 자기 커피값은 끝까지 자기가 낸 것도, 내가 가방 들어주겠다고 했을 때 바로 거절한 것도 전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지아는 작게 웃었다. 좋은 기억만 골라서 말씀하시네요. 회장님, 손 거의 부러뜨릴 뻔한 것도 있었는데. 태준도 웃었다. 그것도 기억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또 그 뒤 태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말하지 않은 건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내가 멋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대로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을 내가 대신 결정한 겁니다. 그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엔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지 여기서 끝낼지 당신이 정하세요. 지안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다. 예전의 태준이라면 반드시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유를 제시하고 오해를 풀고 가능한 해결책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무것도 내밀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가장 큰 변화였다. 지아는 한참 동안 난간 아래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당장 대답은 못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요, 당신이 답할 때까지.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회장님한테 기다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죠. 태준이 낮게 웃었다. 당신 만나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그겁니다. 지안이 떠난 뒤 태준은 한동안 옥상에 혼자 남아 있었다.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안이 더 이상 자신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에는 명성리빙 최종 탈락 보고서와 함께 성북구 아동센터의 오래된 기록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당시 지안이 설계 설명에 남긴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태준은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왜 1년 전부터 그 문장을 기억했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사랑도 어쩌면 공간과 비슷했다. 상대를 자신의 힘 아래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자리를 남겨주는 것.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명성리빙 탈락 소식이 업계에 퍼지면서 지안이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경쟁사를 밀어냈다는 소문도 함께 번지고 있었고, 한경희는 아들의 공개 발언을 이미 들은 상태였다. 무엇보다 박승호는 끝까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지안이 태준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누군가에게 빚지는 일이냐는 질문이었다. 명성리빙의 탈락 소식이 업계에 퍼진 것은 생각보다 빨랐다. 공식적으로는 협력 기준 미충족이라는 짧은 결과만 전달됐지만 사람들은 결과보다 이유를 궁금해했고, 그 과정에서 이지안과 강태준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지안이 회장과 가까워진 뒤 경쟁업체를 밀어냈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히려 명성리빙이 먼저 사적인 관계를 문제 삼았다가 재무검증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소문은 지안이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흘러갔다. 다운스페이스 사무실에서도 몇몇 직원들이 그녀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다. 지안은 모르는 척했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 그날 오후 대표가 그녀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안 씨 회사에서는 이번 심사 과정에 문제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 기록도 다 남아있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안은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대표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덧붙였다. 그리고 혹시 강 회장 때문에 계속 이 프로젝트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돼.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바로 넘겼을 것이다. 남들이 오해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끝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모든 결정 기록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남기고 싶어요. 대표가 웃었다. 그게 지안 씨답네. 지안은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작은 변화가 자기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피하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박승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였다. 지아는 처음 2번은 받지 않았지만 3번째 전화가 왔을 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무슨 일이세요? 승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거칠었다. 잠깐만 만나면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망설이다.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10분만 만나겠다고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승호는 처음 소개팅 날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번쩍이던 시계는 없었고 늘 완벽하게 정돈돼 있던 머리도 흐트러져 있었다. 지안이 자리에 앉자 그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말했다. 우리 회사 지금 자금이 막혔어요. 성진 계약을 전제로 대출 만기 연장까지 잡아놨는데 탈락하면서 은행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승호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날 소개팅에서 한 말 잘못한 거 알아요. 인정합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조건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강 회장한테 재심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지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왜 제가 그런 부탁을 해야 하죠? 승호는 답답한 듯 손을 움켜쥐었다. 둘이 그런 사이잖아요. 그런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요? 당신 말 한마디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이.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신이 몇 주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태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그런데 정작 지금 그 힘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가장 먼저 무시했던 승호였다. 지아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박승호 씨는 사람의 가치를 자산으로 판단하셨죠. 승호가 얼굴을 굳혔다. 지아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날 제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어머니 병원비를 갚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가 결혼하면 짐이 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강태준 회장과 가까우니까 갑자기 제 말 한마디가 큰 가치가 생겼다고요. 승호가 시선을 피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결과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처음으로 승호의 목소리에 분노보다 두려움이 크게 묻어났다. 지아는 그 부분에서 잠시 멈췄다. 그가 회사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까지 비웃을 생각은 없었다. 직원들 때문에라도 더 투명했어야 했어요. 실제보다 좋은 회사처럼 보이려고 숫자를 무리하게 만든 건 제가 아니잖아요. 승호의 턱이 떨렸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강태준 회장에게 재심을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탁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호는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한테는 정말 한마디잖아요. 지아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원칙을 제 관계로 바꾸는 순간 제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호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아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겉모습을 지키는 데 쓰던 힘으로 진짜 회사를 살리세요. 지금부터라도요. 그건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없는 일이에요. 한편 강태준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과의 대화를 먼저 끝내기로 했다. 한경이는 한남동 자택의 응접실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이 들어서자 그녀는 차도 권하지 않고 말했다. 대회의실에서 했다는 말 들었다. 네가 몇 달 동안 그 여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다면서. 태준은 반대편에 앉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사실입니다. 경희는 미간을 좁혔다. 네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네 일이다. 하지만 그룹 회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니? 그래서 심사에서는 제 의견도 뺐습니다. 그게 문제의 전부가 아니야. 네가 이지한 씨를 좋아할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돼. 태준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그 사람을 조사하고 불러서 견딜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까? 경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현실을 알려줘야 했으니까. 그건 현실을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가진 기준을 먼저 들이민 겁니다. 태준아, 어머니도 박승호라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경희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태준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한 씨에게 집과 차가 없으니 가치가 낮다고 했고, 어머니는 우리 집안 옆에 서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봤습니다. 표현만 달랐지 결국 재산과 출신으로 사람을 먼저 판단한 것 같아요. 경희는 분노한 듯 숨을 들이켰지만 바로 반박하지 못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 했고 말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중요한 사실도 숨겼어요. 지한 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먼저 판단한 것. 경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그렇게까지 좋아하니? 태준은 짧게 대답했다. 네, 결혼할 생각도 있고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다니 컹캉 물 일이 예상하지 못한 답에 경희가 다시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조금 웃었다. 예전에 저라면 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어도 지한 씨가 원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경희의 표정에 처음으로 낯선 감정이 스쳤다. 언제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데 익숙했던 아들이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충격이었다. 태준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지한 씨를 우리 집안이 받아주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들어오고 싶다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갈 자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희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네. 아버지가 들었으면 기가 막혔겠구나. 태준은 담담하게 웃었다. 아마 그렇겠죠. 내가 당장 좋아하겠다고 약속할 순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따로 불러서 시험하지는 않겠다. 태준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상대를 설득해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하는 것. 태준 역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지안에게 또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다. 성진재단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청소년 생활공간 개선 프로젝트의 외부 디자인 책임자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문이었다. 지안은 문서를 읽는 순간 먼저 태준을 의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집 과정과 심사 구조를 확인했다. 공개 지원이고 외부 심사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며 태준은 평가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심지어 다운스페이스 외에도 여러 업체가 추천받은 상태였다. 지안은 한참 공문을 바라보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부팀장이 놀라 물었다. 팀장님 성진재단이면 또 말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지안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말 나올 수 있지. 그런데도요.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자격이 없으면 떨어지면 되고 자격이 있으면 뽑히면 되는 거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아예 지원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이 말을 하면서 지안은 스스로 조금 놀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 자기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타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기회를 버리는 것도 결국 그들에게
자신의 선택권을 넘겨주는 일이라는 것을. 며칠 뒤 지아는 면접을 치렀고 자신의 설계 철학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결과는 일주일 뒤 나왔다. 최종 선정. 담당자가 축하 전화를 하며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지아는 처음으로 아무 죄책감 없이 기뻐했다. 그날 저녁 지아는 태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성수동의 작은 빵집으로 갔다. 제주에서 그가 줄을 서며 귤빵을 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 지점이 새로 생겼다는 말을 팀원에게 들은 뒤였다. 퇴근 시간이 지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지아는 가장 끝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태준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늦었군요. 지안이 돌아보자 태준이 서 있었다. 평범한 검은 코트 차림이었고 비서도 보이지 않았다. 지안은 놀라 물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재혁 실장이 지안 씨가 오늘 성수 쪽에서 미팅 있다고 하더군요. 지안이 눈을 가늘게 뜨자 태준이 바로 덧붙였다. 일정만 들었습니다. 어디 가는지는 안 물었습니다. 방금 지나가다 본 겁니다. 지안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제 해명부터 하네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둘은 나란히 줄을 섰다. 잠시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단 프로젝트 결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를 바라봤다. 알고 있었어요. 공식 결과만 들었습니다. 심사 과정은 모릅니다. 제가 붙었어요. 태준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쁜 미소가 번졌다. 축하합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도와줄까요? 라고도 역시 당신이 될 줄 알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축하했다. 지아는 그 짧은 반응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조금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답 안 하면 계속요. 그럴 생각입니다. 회장님 치고 비효율적이네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후회하네요. 태준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안 합니다. 지안은 앞쪽으로 한 걸음 움직였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계속 사랑을 비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지아는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병원비를 갚으면서 누군가한테 부담 주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 갚아야 할 것 같았고 누가 저를 위해 뭘 해주면 내가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뭘 해주려고 할 때마다 겁부터 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될까봐. 태준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지아는 천천히 웃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도와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빚졌다고 생각하라고 한 적 없는데 왜 저는 도움을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태준이 낮게 말했다. 저도 사랑을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면 문제를 없애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일 짜증났어요. 압니다. 진짜 많이요. 그것도 압니다. 지아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태준도 따라 웃었다. 잠시 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결론 내렸어요. 태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긴장했다. 이번에도 거절하러 온 겁니까?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기회를 주려고요. 태준은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늘 침착한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지아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대신 조건 있어요. 제 문제 마음대로 해결하면 감점입니다. 집안일도 회사 일도 제 일도 먼저 물어보기. 태준이 물었다. 몇 점부터 시작합니까? 지아는 일부러 오래 생각하는 척했다. 지금은 한 70점. 생각보다 높네요. 귤빵 선 점수 포함이에요. 태준은 웃으며 말했다. 남은 30점은 평생 따겠습니다. 두 사람은 빵을 산 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태준은 한동안 망설이다 가방에서 얇고 오래된 소책자 하나를 꺼냈다. 지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봤다. 성북구 아동생활센터 프로젝트 기록집이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책상 서랍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책자를 넘기자 한 페이지 끝에 자신이 직접 적었던 문장이 보였다. 좋은 공간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지안은 오래전에 문장을 보고 조용해졌다. 태준이 말했다. 이 문장 때문에 처음 당신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지안이 그를 바라봤다. 왜요? 당시 재단 프로젝트는 돈을 더 쓰고 더 좋은 재료를 넣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간이 사람을 압도하면 실패라고 썼더군요. 그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가 관계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힘이 크면 당신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있었어요. 지아는 손끝으로 책자의 문장을 천천히 쓸었다. 그제야 1년 전의 기억과 제주행 비행기 처음 마주한 회의실, 회장실에서의 싸움 기다리겠다고 말하던 태준의 얼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는 자신을 1년 전부터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을 기억한 사람이었고 우연히 만난 뒤 자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남자였다. 그 차이가 이제는 분명하게 느껴졌다. 몇 달 뒤 성진호텔 제주 리뉴얼 프로젝트는 첫 단계 공사를 무사히 마쳤고 지아는 재단 프로젝트까지 병행하며 여전히 다운스페이스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태준은 바뀐 듯 하면서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가끔은 무심코 그 업체 내가 알아볼게요 라고 말했다가 지안의 눈빛을 보고 즉시 알아봐도 됩니까? 라고 고쳐 물었다. 지안 역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대신 한 번쯤 오늘은 좀 힘들었어요 라고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한경희와의 관계도 극적으로 따뜻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경희는 지안이 맡은 재단 공간을 직접 방문한 뒤 짧게 말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군요. 지안은 그 한마디가 그녀 나름의 인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박승호의 회사는 결국 일부 사업을 정리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는 더 이상 지안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화려한 차와 집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남자는 자신이 감추던 숫자와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사람의 가치는 집 한 채나 차 한 대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 역시 누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 어느 늦은 저녁, 태주는 다운스페이스 건물 앞에서 지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은 세단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전하는 평범한 차였다. 지안이 내려오자 그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물었다. 오늘 저녁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지안은 시계를 확인하는 척하다 말했다. 예약했어요. 태준이 잠깐 긴장했다. 아닙니다. 먼저 물어보려고 기다렸습니다. 지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75점. 태준이 웃었다. 오, 점밖에 안 올랐습니까? 평생 딴다면서요. 벌써 조급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웃다. 그런 후 지안이 차에 타려다 멈춰 그의 손을 먼저 잡았다. 제주행 비행기에서 공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붙잡았던 손과 같은 손이었다. 다만 이번엔 달랐다. 지안은 불안해서 잡은 것도 도움을 받아야 해서 잡은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해서 잡았다. 태준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자 지안은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잡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해도 돼요. 태준은 천천히 손가락을 맞잡았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지안은 그 말에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고 자신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갚아야 할 빚도 상대가 내려주는 특혜도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작아지지 않은 채 함께 서는 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아는 자신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도 된다고 허락했다.